경기 침체 또 뭐 대외적인 어떤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찾아올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기 충격이 발생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리만 피해갈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강대성님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아파트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직장인이자 투자자입니다. 옥동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부동산 시황 어떤가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초부터 3월, 4월부터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사람들의 인기 지역들, 또 사람들의 수요가 좀 몰리는 그런 곳들, 또 신축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고가 아파트들의 어떤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주목할 만한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언론 기사 나온 거 보니까 9억 이상의 어떤 아파트 거래 건수가 모든 거래 비중에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15억 이상의 어떤 그 거래 비중이 20%를 초과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인기 지역들의 고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이런 곳으로 이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축이 많은 곳들, 고가 주택 위주로 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핵심 입지 위주로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방시장, 특히 광역시 소식은 어떨까요? 광역시도 이제 그동안은 공급 물량이 좀 과다했던 지역들, 그리고 물론 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들이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광역시들에서도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전세를 살고 계시던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 뭐 광역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광역시 안에서도 좀 신축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입지가 좋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 수요가 조금 가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최근에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곳들이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해운대구, 동래구,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는 남구, 그리고 세종시에서 세롬동 이런 쪽들의 어떤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곳들에는 지금 매수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매매가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들이 더 이상 이제 가격을 더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 울산, 세종시 이런 데서도 주로 상급지 위주로만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로 인기 지역들, 신축들에서 먼저 이제 그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움직임, 그런 흐름의 패턴이 같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작년까지만 해도 좀 되게 미온적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침체에 가까웠었는데 올해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된 계기가 뭘까요? 우선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충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가장 큰 것은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하락장을 크게 가져온 주요한 어떤 원인이 금리, 특히 이제 금리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그 하락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사라졌고, 오히려 이제 금리는 앞으로는 인하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급 물량과 관련한 것들이 조금 시장의 어떤 부담 요소였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대부분 공급 물량에서 이제 부족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과 동시에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해서 좀 선진입하는 그런 수요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전세 물량이 이제 부족해지다는 부분도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이유가 향후의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로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상승 흐름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축은 모두가 선호하는 데 반해서 지금 새로 신규 건축 허가라고 하나요? 건축 허가 많이 안 나 있으니까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축이 물량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좀 조급함에서 나오는 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공사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처해 있고 또 이 공사비 한 번 올라간 공사비가 뭐 내려간다라든지 이렇게 지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신축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의 신축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우려, 불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이제 그게 2+2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4년이 됐으니까 네. 이제 처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됐을 때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완전 끝날 때가 돼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된 것이 2020년 7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 4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된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전세가를 시세대로 올려받지 못했던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세대로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생긴 것이고요. 특히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의 종료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 시세 자체가 지난 62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해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세가가 강세인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종료되는 그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올 가을 이후에는 전세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 수요와 전세 가격 같이 둘 다 올라갈 수 있고 반면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여러모로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꼭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는 오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세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아파트 전세가가 이제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신축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됐었던 것들로 인해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아파트 부분의 어떤 상품에 대한 기피 이 현상 때까지도 이제 겹치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세가를 계속 더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파트 쏠림 현상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세 그렇습니다.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만 계속 몰리고 있으니까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월세 상승은 그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당분간은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축 입주 물량,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뭐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전세 수요가 조금 강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었는데 금리하고 부동산의 관계는 옥동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리는 사실은 시장의 금리 자체가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한 부분이 금리일 수는 있겠지만 금리만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금리 이외에도 뭐 수요 공급의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금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번 하락장을 만들어낸 것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었기 때문에 이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이제는 거의 종료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현재 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리 자체만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이 금리가 하락하니까 아파트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신축 입주 물량의 부족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도 지금 규제 물론 부동산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같은 것들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규제 자체는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 부동산이 지금은 뭐 누가 봐도 상승세 초반에 있잖아요. 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그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승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요인들, 금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라든지 공급 부족 물량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된 상태의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어떤 그런 정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시장이 그 안정적으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 내에 신축 공급 물량들이 조금 빠르게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신축에 대한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고 그 신축들이 가격을 내려가는 어떤 그런 신축의 흐름에 다른 구축들, 준신축들이 같이 편승을 해서 시장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서울 도심 내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서 신축들이 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이 뭐 제 기준에서는 한 27년 정도, 28년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저는 올해 4월이었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까 말까 하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삼청대잠이라고 하는데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뭐 이런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압구정이나 뭐 이런 데는 안 풀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동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들 특히 잠실이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어찌됐든 5년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토어제가 풀리면 그 지역은 아무래도 눌려있는 시세가 다시 불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강남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토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어떤 그 불균형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포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반포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실거주 요건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토어제로 묶여 있는 곳들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다 보니까 뭐 그런 수요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어제가 아무래도 해제가 된다면은 시장의 어떤 입지별 그런 그 서열이 다시 좀 그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그 뭐 잠실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어떤 수요들이 다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서 입지의 어떤 위치를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어제가 기존에 좀 약간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이제 토어제가 끝나면
다시 제대로 자리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별로 이렇게 안 묶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뜨거워지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2022년부터 약간 좀 침체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침체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경기 침체는 사실 피할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올지의 문제지 오기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경기 침체 또 뭐 대외적인 어떤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찾아올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경기 충격이 발생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건 뭐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만 피해갈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기 충격에 대한 것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절대 본인의 어떤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어떤 그런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고가 주택들이 이제 거래되고 있는 곳들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패턴을 보면은 이분들이 단순히 본인의 어떤 그 구매 자금을 100% 대출로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도 어떤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매도했던 곳에서의 어떤 자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약간의 본인의 여유 자금을 합쳐서 이 상급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자금 여력이라든지 또 기존에 발생했던 어떤 수익 같은 것들이 이 투자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충격이 와서 가격이 설사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구매 자금이 대부분의 대출을 통해서 이걸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경기 침체 또 금리가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지금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사실 입성을 하고 싶잖아요. 네. 집이 지방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지방이더라도 아파트 매수는 서울에 하고자 하는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서울 쪽에 무리해서라도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서울 쪽에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보유하는 것이 투자 방향에는 맞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본다면은 결국에는 좋은 곳이 더 좋아지고 비싼 곳이 더 비싸질 가능성에 어떤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 안에서 서울 안에 할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지방보다는 서울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방향에는 맞다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권해는 드립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의 상급지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서울 투자는 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는 곳에서도 서울 안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본인의 자금 여력에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하시는 분들께 아파트를 고를 때 요러한 거는 좀 피하세요. 좀 유념할 점, 주의할 점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결국 입지라고 하는 것은 교통과 학군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교통보다는 학군이 더 중요한 어떤 투자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군지가 아닌 곳들, 학군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고 학원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곳들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서울은 교통이 또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신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교통이 좋은 구축을 선택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준신축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 여건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조금 아파트가 조금 넓고 조금 살기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교통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학군까지도 잘 받쳐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두 가지 교통과 학군에서 어떤 장점을 찾을 수 없는 입지의 아파트를 사시는 것은 조금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지방에 오히려 지역 전형 같은 의대 가기가 더 수월해지는 면이 있는데도 앞으로도 학군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학군의 어떤 관점은 뭐 교통의 경우에는 지하철 뭐 노선 그어서 사실 공사해서 교통 여건은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뭐 정부의 의지라든지 또 자금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학군 또 좋은 학교, 학원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존의 학군지가 계속 가면 갈수록 커져가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서울에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서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는 학군지라는 것은 사실 몇 군데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 부분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또 자녀가 뭐 많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각 가정마다 자녀가 뭐 많아봐야 2명이고 대부분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학교 또 쾌적한 어떤 학원가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군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좀 간과하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학군지 이야기하면 사실 학군지는 아는 사람들만 알지 보통은 잘 몰라요. 맞아요. 예, 본인 동네만 잘 아시고. 네. 그러니까 8학군, 강남 서초구 뭐 여기 좋은 학군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시는데 네. 강남 서초 외에 학군지라고 할 만한 곳들을 아시는 곳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잘 아시는 곳이 또 목동이 또 대단한 학군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에 있는 중계학원가들 굉장히 또 학군지로서 유명하고요. 기존에 이제 광진구에 있는 그 광남학군이라고 해서 광남중학교 주변으로 하는 그 학군지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도 고덕역 주변으로 한 학원가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포도 마찬가지로 그 대흥역 주변 그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학원가들이 좀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사실 구별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뭐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개 내지는 2개 뭐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곳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군지의 개수 자체가 그렇게 서울 전체적으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들 좀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신학군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동자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대체로 그 학원가를 중심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정의하는 어떤 학군지라는 것의 개념은 첫 번째는 초중고등학교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있거나 뭐 고등학교는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그 인근에 같이 이렇게 그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원가와 학교가 인접하고 있다는 곳. 그래서 학원 따로 학교 따로가 아니고 학원과 학교가 인접 지역에 같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학원가의 개수, 학원의 개수, 학원가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곳들이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런 학군지로서의 어떤 그런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넓은 의미의 학군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제가 네. 생각하는 학군은 사실 서울대 몇 명 보낸다, 의대 몇 명 갔나 네. 이런 거를 저는 학군으로 판단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또 중학교의 경우에는 좋은 고등학교 특목고, 그렇습니다. 특목고 많이 가고. 그런 곳들이 많이 가는 곳들이 사실 이런 곳들이에요, 사실은.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